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만으로 65세 김금화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자식이 제 마음대로 되진 않더군요. 용서받지 못할 살인자가 된 제 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들 둘, 딸 하나 집안에 막내딸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남부럽지 않게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저희 남매들은 모자람 없이 자랐고 사랑받으며 컸어요. 어머니는 가정주부셨고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오빠가 이웃집 아이 장난감을 가져온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무척 화를 내셨고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아 모름지기 난 사람은 아니라도 된 사람은 되어야 한다면서 오랜 시간 꾸중하셨어요. 어머니는 자식들이 엇나가지 않고 커서 남들에게 도움되는 존재가 되라고,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나는 거라고 누누이 이르셨었죠. 저는 상고를 졸업했고 자수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미싱으로 이불에 자수를 놓는 일이었는데 일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고 돈 모으는 재미도 있어서 남편을 만나 결혼할 때까지 계속 일을 했습니다. 25살에 소개로 남편을 만났죠. 남편과는 그때 유행하던 찻집에서 처음 만났는데 남자다운 짙은 눈썹과 높은 콧대가 아주 잘생긴 남자였어요. 남편도 저처럼 연애를 해보질 않아서 많이 수줍어했지만 말씨도 부드럽고 상냥하면서도 듬직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남자라면 믿고 남은 인생을 함께 할 수 있겠다 싶었고 몇 번의 만남 후에 이른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곧바로 우리 아들이 생겼습니다. 배가 어느 정도 부를 때까지는 일을 했지만 점차 몸도 무거워지고 버거워서 일을 그만뒀고 건강하고 통통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더 가져보려고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그 후로는 생기지 않았고 남편도 제가 아이 낳느라 고생했다면서 더 낳으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들 하나 잘 기르자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만 키운 게 화근이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너무나 외롭게 자랐으니까요. 아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줬고 심성이 착했어요. 너무 착한 나머지 동네 불량한 아이들에게 돈을 뜯기고 돌아와도 부모에게 이르거나 우는 법이 없었어요. 뭘 사달라고 떼쓰는 일도 없고 속도 안 썩일 정도로 애가 너무 순해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게 꾸짖어 보기도 했는데요. 심성은 잘 변하질 않았어요. 제 아빠를 닮은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은 사람 좋고 하는 행동이 시원시원한 스타일인데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 장비를 납품하는 영업사원을 했죠. 남편도 사실 엄청 활발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고 오히려 수줍은 편인데 원체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들에게 잘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잘 웃으니까 영업사원으로선 실적이 좋았어요. 우리 가족 먹고 살 만큼 가게는 잘 꾸려갔습니다. 아들은 17살이 되도록 변변한 친구 하나를 데려온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나 학교 친구를 몇 번 데려왔었지 그 친구와도 올해는 사귀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밖에 나가기는 하지만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예민할 나이인데 그런 것을 묻기도 좀 그랬고요. 아들은 자기 얘기를 잘 안 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행사며 수학여행이며 가도 뭘 사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동네 아줌마들과 얘기해보니 다른 집 아들, 딸은 옷을 사달라고 용돈을 달라고 그렇게 떼를 쓴다고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느꼈죠. 우리 아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았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착하기만 한 게 아니라 바보스럽고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아빠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만은 않지만 일이니까 열심히 어울리는데 아들 녀석은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 불안했습니다. 바쁜 남편에게 아들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애아빠가 앉혀놓고 대화를 시도해봤는데 아들은 별일 없다고 학교에서 잘 지낸다고만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20살이 돼서 아들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공부를 잘하지는 못해서 성적 맞는 변두리 4년제 대학교에 겨우 입학했습니다. 다행히 집에서 다닐 정도는 되는 학교였어요. 공부를 잘 못하는 것도 엄마 아빠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말 잘 못하고 수줍어하는 아들이 학교도 무난하게 잘 졸업하고 군대도 잘 갔다 왔습니다. 전역한 아들이 27살에 회사에 취직했어요. 우리 아들은 회사에서도 일하는데 불편을 겪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된 게 애 얼굴이 갈수록 흑빛인 거예요. 퇴근도 매일 늦고 저녁밥은 먹는지 마는지 집에서는 한술 뜨지도 않고 버릇처럼 한숨을 쉬는 겁니다. 매일 퇴근하면 양말도 안 벗고 조그만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몰래 우는 것 같기도 한 게 가슴이 참 답답했어요. 힘들면 부모한테 말을 하던지 친구한테 말을 하던지 좀 풀어나가는 구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요. 어느 날은 회사에서 회식을 했는지 술이 잔뜩 취해서 휘청거리며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은 간간히 술을 마시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슬슬 여자친구라도 생겼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론 여자 잘못 만나서 휘둘리면 이용만 당할까 걱정도 될 정도였어요.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강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들의 퇴근이 더 늦어지더라고요. 매일 들어올 때마다 술 냄새가 나고 출근하지 않는 날에도 아들은 술을 마시는 눈치였습니다.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앉혀놓고 일 어떠냐고 물으니 아들은 또 별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정좌를 하고 있더니 그깟 회사 그냥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저도 가슴이 아프고 주책 없이 눈물이 나서 얼른 부엌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가여웠어요. 아들은 1년 정도인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그간 모은 돈으로 술만 매일 퍼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손은 안 벌리지만 나이도 찼는데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모습에 아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팠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날은 웃으며 말이 좀 많아지긴 했습니다. 엄마 사랑한다면서 애교도 부리고 평소엔 꿈도 못 꾸는 모습이어서 그래 그렇게라도 네 속을 풀어라 하고 잠자코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한 회사에서 영업직을 했기에 직책이 높아져서 관리직이 되었습니다. 오래 고생한 만큼 이제는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좀 여유롭게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남편은 오랜 영업일로 성격이 다소 변했습니다. 하루 종일 굽실굽실하고 병원마다 쫓아다니고 고객 관리를 하다 보니 남편도 응어리가 많이 맺히고 이제는 부하 사원들을 부리다 보니 좀 권위적인 성격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매일 방에 틀어박혀 있는 아들과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니 남편이 아들을 무릎 꿇리고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였어요. 여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얼른 뛰어들어가 아들 앞을 가로막고 남편을 말리니 남편이 노발대발 하는 겁니다. 에이, 저 자식이 백날 집에서 남자 구실도 못하고 있잖아.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는 남편. 저는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어버렸고 아들은 귀가 새빨개져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른 남편 등을 밀어서 안방으로 쫓아내고 아들을 일으켜 세우니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대며 집 밖으로 나가서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 후로부터 또 묵묵부답이 되었어요. 술도 좀 덜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엄이라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좀 더 어릴 때 병원에라도 데려갔어야 했나? 이제는 다 큰 아들 혹시라도 더 상처받을까 전전긍긍만 했습니다. 심성착한 남편도 그렇게 소리 지른 것이 아들에게 미안했는지 그리 힘들면 경쟁 심한 회사 생활을 하지 말고 기술을 배우거나 버스 운전이라도 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부모 나중에 늙어 죽으면 너도 네 앞길은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 아는 공장장이라도 소개해 줄 테니 공장 일이라도 해볼 테냐 하면서요. 아들은 잠시 고민하더니 택시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너무 고된 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지만 아들은 조금씩 밝아지는 모습이었어요. 나이가 찬 남편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조금씩 가정의 분위기도 좋아졌고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31살에 대형 사고를 치르고야 말았습니다. 빈 택시를 운전하던 아들이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택시가 부부와 아들이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아 불행하게도 아빠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엄마도 병원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그 가족 15살 난 아들은 찰과상만 있을 뿐 어디 부러진 것 없이 멀쩡했다고 해요.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기절해 있다가 병원에서 깨어났다고 하는데 나중에 부모가 다 죽은 걸 알았을 때 심정이 어땠을지요. 전화를 받고 병원에 후다닥 달려가 보니 아들은 거의 고개를 땅에 박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세상이 무너진 듯 다 죽어가는 아들을 보니 참, 이 내 자식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싶었어요. 인명피해라도 없었으면 모르는데 엄청난 사고를 쳐버린 아들 때문에 저도 남편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그날 손님이 많아서 기분이 좋은 나머지 한잔 했는데 어차피 집까진 가까우니 몸소 운전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디가 모자란 건지 싶으면서도 그간 알코올 중독 수준이던 아들을 가엾다고 그냥 내버려뒀던 내가 죄인이다.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가슴만 치며 마른 울음을 울었습니다. 이런저런 수속을 하며 알아보니 다행히 그 집 아들은 친척네에 맡겨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유가족에 의해 걸린 민사소송으로 막대한 합의금이 발생했습니다. 비용은 아들이 그간 모아온 돈과 집안 돈을 모조리 보태서 겨우 마련했습니다. 우리 부부 죽으면 혼자 남겨질 모질이 아들, 버팀목이라도 되라고 알뜰살뜰히 모아온 돈이었죠. 그래도 우리 아들은 사지가 멀쩡하고 다 큰 아들인데 그 어린 나이에 가엾게도 혼자 된 그 부부의 아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제 아들 성격 하나는 착해서 순둥하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살인자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나니 정말 밥도 안 넘어가고 살맛도 안 나더라고요. 아들과 저희 부부는 그저 죄인이 되어 끝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매우 침울한 모습이었고 안 그래도 마르던 아들인데 정말 반쪽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왠지 전처럼 탁하지 않고 맑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 마른 몸으로 더 쉬지 않고 노가다를 시작했습니다. 돈 되는 일이면 뭐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힘든 육체 노동으로 생각을 지워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말이 없지만 그래도 땀을 흘리며 힘들게 일하는 아들을 보면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것 같진 않아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아들은 이제는 술도 마시지 않았고 점차 건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또 허리를 다쳐 병원 신세를 지게 됐어요. 정말 한숨만 푹푹 나왔습니다. 여전히 젊은 나이인데 반병신이 된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아들 인생은 되는 게 없는지요. 남편도 이제는 포기했는지 그냥 집에서 건강하게만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묵묵부답이었어요.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진 아들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좀 나아졌어요. 배운 것도 없이 나이만 먹었고 미천도 없이 허리는 다쳤으니 아들이 다시 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또 사고 칠지 모른다는 걱정에 우리 부부는 노심초사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늙은 우리 부부가 언제까지 아들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며 도와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한 번만 더 믿고 지켜봐 주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잠자코 성실하게 안전운전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괜찮겠지,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싶어서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제가 눈 감기 전에 손주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으니까요. 노총각으로 늙고 있는 아들에게 이리저리 남편의 인맥을 동원해서 여자를 소개해줘 봤지만
아들은 한사코 거절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에게 제 고향에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모자가 오붓하게 여행이라도 가자고요. 아들은 하하 웃으면서 저를 태우고 교회를 달렸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들, 결혼하기 싫어? 아직 생각이 없어? 아들은 차 유리 너머를 지켜보며 내가 예전부터 좀 그렇잖아. 다른 사람 책임질 자신이 없어. 쓸쓸하게 웃는 아들은 벌써 다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야무진 여자 만나면 되지. 네가 전부터 외로움을 탔잖아. 똑똑하고 야무진 여자 만나면 되지. 됐어, 엄마. 난 행복하게 살 자격 없어. 그냥 우리 부모님이나 잘 모시고 살 거야.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비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써 잊으려던 이제 겨우 성인이 되었을 피해자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를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어미된 마음에는 제 눈앞에 있는 다 커도 철부지인 아들 때문에 더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저는 그저 아들을 힘없이 두드리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들 나아질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들이 그만 사고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교통사고였습니다. 경찰에게 전화를 받은 저는 아들이 또 사고를 쳤나 하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번에는 아들의 과실이 아니었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던 SUV가 아들이 탄 택시와 정면 충돌하여 두 차의 운전사가 즉사했다는 거였습니다. 아들은 39세의 꽃다운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전화 내용을 들었는지 제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식 하나 있는 게 평생 속만 썩이더니 허무하게 가버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세상을 다 잃은 듯 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숨이 쉬어지질 않고 가슴이 먹먹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허무하게 가고 사망보험금만이 남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적게나마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으니 굳이 필요 없는 돈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들의 목숨값인 것만 같아서 깨름칙하기만 했어요. 저와 남편은 다 죽은 생이라도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갔고 그러다 보니 문득 또 생각나더군요. 그때 아들이 교통사고 낸 집의 아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가슴에 얹힌 듯 괴로워하느니 차라리 아들과 우리 부부의 속죄를 겸해 그 아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전달하면 어떨지 싶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유품을 정리했고 아들이 적어놓은 유가족의 연락처를 찾을 수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유가족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피해자의 친척인 듯한 그 사람은 제 말을 듣더니 피해자 아들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전화였습니다.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하고도 가슴이 떨려서 망설였어요.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절대 용서받지 못할 중죄이기에 험한 소리를 예상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마당에 죗값은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또 아니더군요. 어렵게 전화를 하니 의외로 그 아들은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가까운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앳된 얼굴이 남아있는 고운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과 닮지는 않았어도 꼭 아들 어릴 때를 보는 것 같아서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와 남편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망했고 교통사고로 가버렸다고요. 그 청년은 저희 부부의 말을 듣더니 눈을 크게 뜨며 손을 떨더군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어요. 저희 부부는 사망보험금이 나왔는데 이 돈을 차마 쓸 수 없고 아들이 저지른 죗값은 평생 갚을 수 없으니 이렇게나마 전달하고 싶다고 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런 걸로 속죄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우리 부부는 가질 수 없는 돈이니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죠.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꺽꺽대며 울기 시작했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지만 남편도 조용히 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 청년은 말을 또 못하고 있다가 메마른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저희 부부가 평생 몰랐을 수도 있었을 사연 얘기를 청년은 들려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은 지금까지 몰래 그 청년을 찾아가고 돈을 보내주곤 했다고 합니다. 나이 차이가 16살 정도밖에 나지 않지만 아들은 피해자를 자기 친아들,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감옥에 가기 전에도 감옥에 갔다 와서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러 간 우리 아들을 아직 미성년자이던 피해자는 매몰차게 거절하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아들의 꾸준하고 진실한 사과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청년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큰아버지네가 잘해줘서 살아가는데 불편은 없었지만 한순간에 잃은 부모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했어요. 아무리 행복해도 속은 늘 비어있고 끊임없이 찾아와 사과하는 가해자를 조금씩 용서하려다가도 화가 복받쳤다고. 지금까지 어딘가 한편은 외로운 채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자신은 평생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을 거라고 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청년을 보니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뜻밖의 이야기에 저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이 청년도 안타깝고 제 아들도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못난 아들은 아무리 속죄해도 돌이킬 수 없는 잘못 때문에 자신의 평생을 피해자를 위해 쓰기로 마음먹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저질러버린 잘못, 아무리 사과를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에 우리 아들도 이 청년도 얼마나 고된 세월을 보냈을까 생각하니 더 빨리 아들의 사연을 알아채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밉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청년은 다시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아들을 용서할 수 없지만 아들의 비참한 죽음에는 정말로 마음이 아프다고. 이 돈은 받지 않겠다고. 하지만 저희 부부는 애걸을 하며 그 청년에게 돈을 밀었습니다. 정말로 받지 않겠다는 청년에게 돈을 억지로 쥐어주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우리 부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청년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면서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매일 아들을 추억하며 살고 있습니다. 모자라지만 착했고 한순간의 잘못으로 덮을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러 평생을 괴로워하다 떠난 우리 부부의 못난 아들. 요즘 생각해보면 아들은 차라리 제 자신의 목숨으로라도 속죄할 수 있게 되어서 홀가분하지 않을까. 지금은 더 행복한 것이 아닐까 생각마저도 듭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와 같은 방식으로 죗값을 치르며 떠난 아들이 그곳에서는 다 내려놓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파탄낸 가정의 청년도 꼭 좋은 사람들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하며 그 소망이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 부부의 마지막 소망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